청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어느 작은 마을 산중턱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 그곳에는 이수연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본래 그녀의 집안은 한양에서 명망 높은 가문이었으나 아버지 이연규가 억울한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고 끝내 낯선 땅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뒤늦게 신부는 복권되었으나 이미 집안은 몰락한 뒤였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던 모녀는 조용한 삶을 찾아 이 마을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고 이수연은 양반가의 딸로 곱게 자랐으나 이제는 직접 집신을 만들어 장터에서 팔며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수연은 단아한 외모와 고운 자태로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장터 한쪽 뜨거운 햇볕 아래서 나무를 팔던 한 여인이 혀를 차며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저리도 곱게 생겼는데 어찌 아직 혼인을 안 했을꼬?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야말로 저런 예쁜 처녀를 색시로 맞아야 하는데 말이야. 헌데 청혼이 들어와도 다 거절한다던디. 그래. 예전에 부잣집 도련님도 청혼했다가 딱 거절당하지 않았소? 혹시 마음에 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요?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둘러싼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운 눈길로 또 어떤 이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수연은 그러한 말들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집신을 챙겨 마을 장터에서 장사를 한 후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빠져나왔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수연은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속 작은 초가집이 보일 무렵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고 붉게 물든 노을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수연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조용히 바늘을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수연아, 너도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야지 않겠니?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 혼자서도 괜찮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으나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단순히 혼인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인연을 강요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수연은 마당에서 조용히 앉아 작은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또 그녀를 두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저 멀리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그 마을에는 박태상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으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돈과 권력에 아부하며 욕심이 많고 남을 짓밟으며 이속을 챙기는 못된 양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그에게 밉보인 자는 하루아침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곤 하였습니다. 박태상은 이미 정실부인을 두고 있었으나 아들을 얻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색을 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며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곁에 두는 것을 당연한 특권이라 여겼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처녀들을 돈으로 유혹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이수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아한 자태의 고운 얼굴, 기품 있는 분위기. 그녀는 마을의 다른 여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호, 우리 마을에 저렇게 고운 여자가 있었단 말인가? 그녀의 단아한 얼굴과 고운 자태가 박태상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도 알고 있었습니다. 청혼이 끊이지 않지만 단 한 번도 승낙한 적 없는 여인. 박태상은 오히려 그런 점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돈으로 유혹하면 넘어올려나? 가지고 싶구먼 저 젊은 여자를.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태상은 의도적으로 이수연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수연이 장터에서 집신을 팔고 있을 때 그는 일부러 그녀 앞에 다가와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신이 참으로 곱구나.
내 손끝에서 나온 것이라 그런가 더 예쁘게 보이는구나. 수연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며 정중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가십시오. 아니시면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되니 비켜주십시오. 그러나 박태상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하, 집신을 살 생각은 없다. 그보다 오늘 장사는 그만하고 나와 함께 술을 한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에 수연은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양반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바쁜 몸이오니 어서 가주십시오. 그러나 박태상은 수연의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차갑게 거절할 것 없지 않느냐? 산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겠느냐? 오늘 밤 나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손을 거두십시오. 수연은 재빠르게 몸을 뒤로 물러나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장터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으나 누구도 감히 박태상에게 대놓고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김석주는 속으로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김석주는 박태상의 머슴으로서 그의 명을 거스를 수 없는 몸이었으나 수연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상은 술상을 차려놓고 김석주를 불렀습니다. 석주야,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구나. 김석주는 깜짝 놀라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르신. 박태상은 피식 웃으며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이야. 내일은 이수연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거라. 난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말이다. 김석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수연은 장터에서 집신을 팔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산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마당에 들어서자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쪽에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고운 비단 보자기가 놓여 있었고 평소라면 구경조차 어려웠을 귀한 약재와 반찬거리가 상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이 물건들은 어디서 온 것이옵니까? 어머니는 놀란 듯 손을 멈추고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오늘 낮에 먼 친척이 찾아왔었다. 내 아버지께 신세를 졌다며 늦게나마 보답하고 싶다 하더구나. 수연은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친척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아버지가 귀향을 갔을 때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친척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대체 누구십니까?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손을 내저으며 말하였습니다. 그저 먼 친척일 뿐이니 깊이 생각하지 말거라. 이제 장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수연이 너도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이 어미는 좋구나. 그러나 수연은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더는 말을 잇지 않자 더 이상 묻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오랜만에 장터에 나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별다른 장사를 할 것도 없었지만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이수연이 곧 박태상 대감의 첩이 된다고 하더라. 허허, 그럴 줄 알았지. 지 아무리 예쁘고 지조 있어도 돈 앞에는 장사 없지. 그러게 말일세. 어머니가 대감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더군. 그들의 말에 수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께서? 그제야 어머니가 보여준 낯선 물건들, 친척이라는 모호한 말, 그리고 자신이 더는 장터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수연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수연의 다급한 기색을 보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보세요. 박태상한테서 돈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박태상의 첩이 된다면서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수연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담담히 말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였다. 너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돈을 준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어. 내가 혼례만 치르면 이제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니? 수연은 참담한 심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받은 것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미 그 돈을 절반이나 사용했단다. 만약 혼인을 거부하면 사용한 걸 모두 2배로 갚아야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그 돈을 어찌 마련하겠니? 너도 알지 않느냐? 박태상 그 사람이 마을의 모든 것을 쥐고 있고 한양이까지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혼인하지 않으면 우리 모녀가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정신없이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발을 그만 헛디뎌 바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순간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와 수연은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며 점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나무를 하던 김석주가 수연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니, 수연아 씨, 괜찮으십니까?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발목을 다쳤네. 석주는 그녀의 발목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걸을 수 없으니 일단 제 등에 업히십시오. 수연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으나 어쩔 수 없이 김석주의 등에 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비가 거세게 내리게 되었고 눈앞이 캄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가던 중 눈앞에 작은 오두막이 석주의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저기로 가시지요. 비도 점점 거세지고 있으니 잠시 피했다 가시지요. 그는 수연을 부축하여 산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낡고 허름했으나 비를 피하기엔 충분하였습니다. 석주는 근처에서 약초를 찾아와 발목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고맙네. 괜찮으십니까? 헌데 어찌하여 이 시간에 산속까지 오셨습니까? 수연은 말없이 비 내리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으나 결국 답답한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곧 자네가 모시는 박태상의 첩이 될 것 같네. 석주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진정 수연아 씨의 마음이십니까?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정녕 내 뜻이겠는가? 박태상이 어머니에게 내 몰래 돈을 주었네. 이미 어머니가 돈을 받으셨으니 나는 거부할 방법이 없어. 석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수연님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밤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작은 오두막에서 비를 피하며 조용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석주의 도움으로 수연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이내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박태상과 혼인하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우리 딸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였어. 이수연의 어머니는 이수연을 끌어안고 슬프게 눈물 흘렸습니다. 이수연은 마당으로 나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하였습니다. 며칠 후 이수연이 박태상의 첩으로 혼인한다는 소문이 마을 장터에 퍼졌고 혼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박태상과의 혼례가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으며 마을 사람들 역시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다짐하려 해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며 누군가 거칠게 대문을 두드렸고 화가 난 듯한 한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연, 거기 있느냐? 낯선 목소리에 수연과 어머니는 깜짝 놀라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염이 희끗한 한 노인이 성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며 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친구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노인을 알아보지 못한 듯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셨다고요? 노인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단단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이연규, 내 아버지와 함께 조정에서 일을 하며 지낸 친구다. 그런데 내가 웬수의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수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웬수라니요? 노인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삼키며 품에서 서책 하나를 꺼내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여기에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누구인지 적혀 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책을 받았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안에는 낯선 필체로 쓰인 글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학진은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박태상, 바로 그 자가 내 아버지를 모함한 장본인이다. 그 순간 수연과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학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원래 박태상이 탐내던 땅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 아버지는 청렴한 사람이었지. 어떤 뇌물도 받지 않았고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런 너의 아버지는 박태상 그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것이다. 수연은 숨이 가빠지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책에는 당시 관리들의 이름과 뇌물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아버지께서 죄인이 되신 것이 모두 박태상의 계략 때문이었단 말씀이십니까? 이학진은 거친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 아니다. 내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관리들에게 박태상이 직접 뇌물을 건넨 기록도 이 안에 있다. 이것이 증거다. 그리고 똑같은 서책이 박태상의 집에도 있다. 그 말에 수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박태상의 집에 같은 서책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아십니까? 이학진은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이건 본래 두 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나는 박태상이 보관하고 있었고 하나는 그 일을 돕던 다른 관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 나는 그자의 집을 뒤져 이걸 찾아낸 것이다. 수연은 숨을 삼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어머니는 휘청거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자 수연은 급히 어머니를 부축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이학진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박태상과 혼인하게 된다면 너의 아버지가 저승에서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수연은 어머니를 꼭 부여잡고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만약 관아에 고발한다면 박태상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을을 장악한 그의 손길이 미칠 것이었고 자신과 어머니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와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묻어둘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관아에 가서 고발하겠습니다. 마침 새로 부임하신 사또도 박태상의 만행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녀의 결심이 선 순간 밤하늘은 더욱 짙은 어둠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급히 나서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오늘 혼례를 한다는 처녀가 어디 가는 거지? 저기는 관아로 가는 방향인데. 혹시 박태상과의 혼례를 거부하려는 것인가? 근데 어찌 관아에 가는 거지?
우리도 한번 따라가 봄세. 관아에 도착하자 수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사또는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억울하다니 무슨 말이더냐? 수연은 품에서 서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서책을 보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귀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헌데 아버지를 모함하여 죄인으로 만든 것은 박태상 영감이 모든 것을 꾸민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태상이 당당한 걸음으로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수연을 내려다보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사또, 이 처자가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중이었습니까? 사또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연, 이 처자가 자네를 고발하고 있었네. 그대가 이현규를 모함하여 귀양을 보내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일세.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군. 박태상은 비웃음을 지으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하하, 어찌 그런 망발을. 사또께서는 이 어린 처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제가 그리도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게 죄를 덮어 씌우려 하신다면 이는 무고죄로 저 여자를 처벌하여야 합니다. 수연은 굳은 얼굴로 맞서며 서책을 내밀었습니다. 사또,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사옵니다. 박태상 저 영감이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문서와 뇌물거래 내역이 적혀 있사옵니다. 사또는 서책을 받아들어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나 박태상은 태연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기가 막히는구만. 그 서책이 어찌 내 것이라 할 수 있느냐? 누군가 조작한 것일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 순간 갑자기 관아의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가 소리치며 들어왔습니다. 사또, 증거를 가져왔사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김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같은 서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태상 영감의 집에서 이와 똑같은 서책을 찾았사옵니다. 이 안에는 박태상이 직접 서명한 뇌물 거래 내역과 모함을 꾸미기 위해 작성된 밀서가 적혀 있사옵니다. 사또는 김석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책을 가지고 왔느냐? 네, 저는 박태상 영감의 머슴입니다. 어제 저에게 이수연아 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으니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하여 이수연아 씨의 집에 들렸다가 아씨께서 우연히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인 어르신의 서재에서 이 책을 찾게 되어 가지고 오게 되었나이다. 박태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또는 놀란 얼굴로 두 개의 서책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용히 살펴본 뒤 얼굴을 굳히며 박태상을 노려보았습니다. 영감, 이 서책이 자네의 것이 아니라 주장하였소. 그런데 어찌 자네 집에서도 똑같은 서책이 나왔단 말이오? 박태상은 안색이 창백해지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뭐하며? 분명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거짓 증거를 만든 것이오. 그러나 사또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자네는 큰 중죄를 저지른 것이네. 즉시 의금부로 압송하여 조사하도록 하겠네. 사또가 명령을 내리자 포졸들이 곧장 박태상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감히 내 놈들이 나를... 박태상은 버둥거리며 저항하였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에나 박태상이 이수연 처자의 아버지를 모함했다니. 그렇게 뻔뻔하게 살더니 결국 죗값을 받게 되었군. 박태상은 끝까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이수연, 내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감히 나에게 어찌? 그러나 수연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감 때문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소. 이제는 그 죗값을 치르실 차례요. 결국 박태상은 두 손이 묶인 채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 후 이수연은 뒤돌아서 사또에게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사또, 공정하고 억울함 없이 일을 처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풀고 저승에 계신 아버지께서 편히 눈을 감으실 것 같습니다. 사또는 이수연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이구나.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박태상의 만행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눈치만 보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억울함을 당했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 웃음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때 마을을 좌지우지하던 박태상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또의 명으로 한양의 중앙의금부로 압송되었던 박태상은 의금부에서 그의 모든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의 뇌물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권력을 이용해 죄 없는 사람들을 모함하여 재산을 빼앗아 왔다는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졌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석주, 그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과거 박태상이 20년 전에 또 다른 양반가를 몰락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그 양반이 바로 김석주의 아버지였고 그의 어머니 또한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어린 김석주는 고아가 되었고 박태상은 그를 데려다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는 어린 석주에게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도록 머슴이지만 좋은 대우를 해주었으며 유독 그에게만 친절히 대해주었고 그렇게 김석주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머슴으로 자라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곧바로 조정에서는 다시 마을 사또에게 명을 내려 김석주의 신분을 양반으로 복권시키며 본래 그의 집안이 소유하던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머슴 김석주가 알고 보니 양반댁 자제였다니. 아이고, 세상에나 이런 날이 다 있구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한 이는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석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석주야, 넌 본래부터 고귀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너가 산에서 나를 치료해주고 용기를 주어 나도 결심을 하게 된 거야. 고마워. 그러나 김석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수연님. 신분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저는 예전과 같은 김석주입니다. 그나저나 진실이 드러나서 다행입니다. 이수연과 김석주는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흐른 후 마을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이수연과 김석주의 혼례식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마음을 의지하며 결국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두 사람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제 수연 처자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겠지. 나쁜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보답을 받는 법이지.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수연과 석주는 조용히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이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결국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나쁜 일을 저지른 자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한 사람은 언젠가 그 마음이 보답받는 법이겠지요? 김석주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그러니 우리도 신분을 막론하고 주변 사람을 도우며 서로 아끼고 정직하게 삽시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